이제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존재하는 텍스트가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걸로 한번 이 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요. 이 사진은 컨텍스트가 있죠. 작가가 있었고요. 작가가 자기 사진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신문사의 편집진이 그 말을 받아서 컨텍스트를 생산해서 같이 사진과 내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그 텍스트를 생산한 사람이 텍스트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또는 본인이 텍스트 생산자가 아무 말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조차 거의 완전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정말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글을 쓴 목적, 의도, 그 글에 담으려고 했던 어떤 나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독자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주는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례인데요. 최근에 개봉된 영화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라는 영화, 다큐 영화를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놀라워라. 여러분 이제 오늘 강연 끝나고 그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십시오. vivianmaier.com. 비비안 마이어는 M-A-I-E-R 읽습니다. vivianmaier.com. 이 영화를 만든 다큐 감독이 열어놓은 웹사이트인데요. 거기 가면 수백 장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요. 그냥 이제 거리 사진이 한 5카테고리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화상이라고 해서 좀 나와 있고, 사진이 몇백 장 정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보는 순간 이 사진이 나에게 말을 건다라고 우리가 다 느껴요. 이 사진을 보면 쓰레기통에 든 인형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참 여러 컷을 남겼는데요. 이 작가라고 해야 될지, 작가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만든 사람이요. 어떤 감정,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 생겨요. 이 감정은 이 사진이 말을 걸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텍스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게 이 사진을 찍은 비비안 마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카메라는 롤렉스 플라이라는 카메라인데 뷰파인더가 위에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아래를 보면서 찍는 카메라예요. 주로 이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15만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는데요. 사후에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은 자기의 그림자를 찍은 사진. 이제 자화상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도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화상입니다. 이분이에요. 이건 사진을 좀 키웠더니 좀 흐릿해졌는데요. 거리의 노숙자를 찍은 장면이고요. 이 사진도 뭔가를 전해주죠. 무슨 말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사례가 달리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비비안 마이어라는 여자분은 15만 장의 현상 인화되지 않은 필름을 남겼어요. 프린트가 안 된 사진이요. 어떤 것은 디벨로핑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도 안 된 거. 그냥 롤에 찍은 사진을 촬영한 상태로 롤에 집어넣은 사진, 필름. 그리고 현상은 했지만 인화는 안 한 사진. 15만 장 정도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사진도 어떤 감정을 어떤 이야기를 전해줘요, 우리한테. 근데 뭔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15만 장의 사진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발견된 과정을 보면 무척 흥미로운데요. 존 말루프라는 젊은 남자가 이제 도시 역사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활동을 하는데, 시카고라는 이 도시의 옛날 사진이 필요해서 자기 동네에서 이렇게 뭐 쓸데없어진 물건들 경매 처분하는 옥션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 필름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필름이 박스 이만한데 필름이 잔뜩 들은 게 나와서 $380를 주고 입찰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갑니다. 가서 네거티브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진이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누가 찍은 사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중에 몇 장을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 사진을 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진이 무슨 뭐 말을 하고 있다. 누구 사진이냐?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누구 건지. 그래서 비비안 마이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비비안 마이어라는 이름은 아니까 검색을 구글링을 해보는데 아무것도 정보가 안 나와요. 그러던 어느 날 2009년도에 부고 기사를 보게 됩니다. 비비안 마이어가 사망했다는 부고 기사. 그래서 사망할 당시에 살았던 집을 찾아가서 그때부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정리해 가기 시작하죠. 그 집에 가봤더니 개인 창고를 빌려놓고 어마어마한 뭐를 수집해 놨어요. 더 많은 필름, 옛날 카메라들, 그리고 잡지와 신문 모아놓은 것들, 온갖 영수증과 뭐 상표와 이런 잡동사니 물건들이에요. 수집광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그 과정을 다큐로 만든 영화가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평생 동안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간병인이었고요. 결혼도 안 했고요.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아버지는 이분은 인생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두 번째로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의 고향을 방문한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두 번째 방문해서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옵니다. 죽을 때도 외롭게 혼자 죽고요. 생전에 단 한 장의 사진도 발표를 안 했고 자기가 왜 그 사진을 찍었는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텍스트에 대해서 아무런 콘텍스트를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해석하려면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해석하려면 콘텍스트를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찍은 것일까를 짐작하려면 콘텍스트를 찾아야만 돼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거기는 이제 초보적인 비비안 마이어의 생애에 대한 또는 관계에 대한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한 또는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한 여러 증언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봐도 여전히 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예컨대 뭐 여기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만 로드킬 당한 고양이 사진 같은 거예요. 또는 도살장에 실려온 양, 그거는 또 이렇게 영상기로 찍어서 필름을 남겨놨던데요. 이 동영상 필름이죠. 요즘으로 치면. 운송되어 오는 과정에서 양들끼리 밟아가지고 밟혀 죽은 어린 양의 시체 이런 것도 찍어놨고요. 저런 노숙자 사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도 많아요. 자화상도 무지하게 많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사진을 찍었으며 무슨 동기로 이 15만 장이라는 사진을 찍었을까? 그리고 자기 소득을 거의 다 사진 찍는데 바쳤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게 한 열정의 근원은 무엇이었나 등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진 공부를 한 사람인가 아닌가? 또 지금 몰라요. 그러나 사진은 기가 막히게 잘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이 사진은 정말 아름다워요. 비비안마이어.com 그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사진 중에 제가 가장 아름다운 사진으로 이제 뽑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정말 어떤 느낌이 오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도 제가 비슷한 컷이 많은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끝난 직후에 그 영화 평론가 한 분하고 사진 작가 한 분이 관객들과 대화하는 걸 지켜봤는데요. 이제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사진 작가들은 한 컷을 여러 번 찍죠. 여러 번 찍어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을 골라서 전시를 하는데, 작품으로 만드는데,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보면 저렇게 한 컷만 딱 찍고 다음 컷으로 넘어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 장 찍지 않았다고요, 같은 장면을. 왜 그렇게 작업했을까에 대해서 막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죠. 그거는 이 사람의 직업을 보면 알잖아. 베이비시터. 소득이 많을 리가 없죠. 주로 찍은 기간이 1950년대와 60년대예요. 시카고, 뉴욕 같은 대도시입니다. 생활은 베이비시터로서 안정적으로 몇 년씩 한 집에서 살 때예요. 그 이후로 이제 주거가 불안정해지고부터는 사진이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찍었지.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왜 비비안 마이어는 한 컷만 찍고 다음 컷으로 계속 넘어갔을까? 필름 값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해요. 이게 콘텍스트를 넣어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진들에 대해서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들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사진 자체가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소설가가 이런 장면을 소설에 묘사를 해놨다. 그러면 왜 이런 장면을 묘사했을까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죠. 누가 가지고 있었던 인형일까? 어떤 여자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인형 따윈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버린 걸까? 또는 아직 어린 여자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인데, 데리고 자던 인형인데 아빠의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가정경제가 파산되어서 집달리가 들어와서 가재도구를 다 몰수하고 돈 안 되는 것들을 쓰레기통으로 버렸는데 그때 집달리들한테 집 밟혀서 버려진 인형이 아닐까. 이런 스토리들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아무 말도 안 남겼기 때문에, 또는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찍었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 자체가 주는 이야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비비안 마이어와 그 사람이 남긴 사진을 감상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소통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쓰면 안 돼요. 이런 글을 쓰면 안 된다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이 좀 있죠. 헤겔 같은 사람이요. 칸트 같은 사람이요. 장자, 노자 같은 사람이요. 그분들은 비비안 마이어처럼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헤겔의 정신현상학, 이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유명한 책이어서 교양인이 되고 싶은 욕망에 그걸 읽다가 3페이지도 못 읽고 접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패감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칸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수 이성 비판, 그거는 이제 저희 소광희 교수님이라고 한국철학회 회장님을 하시고 저희 철학개론 강의해 주신 선생님인데, 그 시간에 저희가 칸트를 배웠거든요. 그 정언명령 배울 때 이럴 때는 원전을 봐야지 이래갖고 도서관에서 순수 이성 비판을 빌려가지고 보는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경우는 일부러 장벽을 친 거죠. 이거를 넘어올 사람만 넘어와라. 잡것들하고 놀지 않겠다. 그런 아주 고고한 의사표시인데 저는 싫어해요. 아니, 결론이 정언명령 1, 2 그건데 그 얘기를 하려고 왜 시간 공간에 대한 개념 규정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논의를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거예요. 헤겔 경우도 저희가 헤겔 책을 영문판으로도 읽고, 그때는 헤겔도 불온시 해가지고 헤겔 책도 한글로 번역된 거는 좀 불온서적 취급을 당했어요. 1970년대에는. 이해가 안 되시죠? 허버트 마르쿠제 이런 사람은 제목이 불온해가지고요. 이성과 혁명.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도 그거를 그 영어 원서로 교도소에 차입을 했더니 사회학과 선배가 감옥을 가서 했더니 불허가리에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혁명의 과학적 구조로 번역을 해서 그것이 오역이라고 지적을 했더니 하여튼 혁명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던 시절이니까요. 하여튼 헤겔 책도 영문판으로 보는데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써진 게 한 문장이 반 페이지쯤 되더라고요. 문장 하나가 끝나면 페이지가 절반쯤 가요. 이건 도저히 못 읽겠다. 그렇게 일부러 장벽을 쳐놓은 분들은 논외로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 실력이 있어서 일부러 치려면 치십시오. 그러나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 못해서, 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그따 같이 넣지 않아서 읽는 사람이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들을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든다면 그건 정말 곤란한 일이에요.